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요즘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도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몰랐다든지 또 잘못 알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새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라이벌인 애플의 애플워치에 도전할 만할지 관심이 가는데요. 삼성전자의 벌써 7번째 스마트워치입니다. 기어 S2 뜯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좀 오락가락했었죠? 네, 오늘 시장 지옥과 천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출발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1900선을 내놓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 후반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종합주가지수 0.99포인트, 0.05% 상승해서 1915.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같은 궤적을 그렸는데요. 5.08포인트, 0.75% 상승해서 678.0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8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6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서 기관이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250억 원 정도 주식을 샀지만 기관들은 한 650억 정도 주식을 팔면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올라서 당장은 다행이다 싶은데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볼 때는 좀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오늘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외환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가장 많이 관심이 몰려 있는데요. 이를 대변하듯이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은 각각 3.4%와 3.23%씩 올라서 네. 환율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피로감이 쌓여 있다,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쪽이 이제 이 의료 정밀 쪽이 좀 부진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유가가 좀 세게 빠졌습니다. 예. 10% 정도 빠지다 보니까 화학업종, 종유업종, 업종지수 자체가 1% 가까이 빠졌으니까 환율 수혜주는 덕을 받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주에 대해서는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궤적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닥 내에서의 가장 상승폭이 좋았던 부분은 통신 방송 쪽이 가장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같은 이 일정 수준의 자산 가치주로 평가받는 이 업종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네. 반면에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종 그동안에 비싸다고 평가받았던 이 헬스케어 쪽은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라면은 바이오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를 통칭해서 헬스케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업종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56% 빠지면서 그간의 대장주에서는 좀 많이 비껴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중 간의 정상도 만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중국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주가의 흐름 자체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 중국 증시는 한 4%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플러스권에 들어섰지만 지금 다시 한 1.4%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증시의 반등이 우리나라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책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네. 결국은 중국이 그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조금 흔들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국 증시는 여전히 좀 회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안전운행, 안전투자에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중국은 당분간은 좀 외면하고 싶은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중국 관련주로 불렸던 화장품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이 수혜를 입었던 것은 과거에는 예. 이 중화공업, 조선 이런 것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예. 것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뭐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급격히 위축된다거나 그런 소비 패턴을 갖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중국의 수혜를 입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증시가 흔들리지만 이런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면 네. 매출이 전년비, 전기비로 늘어나면 주가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여전히 이 중국 관련주라고 이 분류되었던 필수 소비재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은 품에 안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속 흑자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이 7월 국제수지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7월 경상수지가 101억 1천만 달러로 또 흑자를 냈습니다. 2012년 3월 이후에 41개월간 최장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수출과 수입이 각각 10%와 20% 줄면서 전형적인 이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나온 8월 수출 실적만 봐도 이 15% 가까이 줄면서 6년 만에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좀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별로 달갑지 않은 흑자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국제 유가 하락에다가 이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계속 줄고 있어서 네. 당분간 불황형 흑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7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여행 수지가 크게 좀 적자가 났던데 아무래도 네. 메르스 여파가 컸겠죠? 네, 맞습니다. 7월 한 달간 여행 수지가 이 1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예.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7월 이후에 적자 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 여행 수지는 이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서 나가서 쓴 돈, 그리고 외국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쓴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7월 중에 여행 수입을 보니까 8억 4,200만 달러로 이 작년 7월보다 48%나 줄어든 반면에 네. 여행 지출, 지급은 22억 8,800만 달러로 5% 늘면서 이 적자 폭이 커진 겁니다. 7월 입국자 수를 봐도 63만 명에 그쳐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예. 말씀하신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이 국내로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이 이 무더기로 예약을 취소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네.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 집 많이 가진 주택 부자들 있잖아요. 네. 이 주택 부자들 10명에서 무려 2,4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실이 이 국세청에서 받은 이 종합부동산세 예. 현황을 보니까 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부자 상위 10명이 1인당 평균 239.7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0명이 총 2,300? 예. 10명이 총 2,397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2008년에 이 상위 10명의 총 주택 보유수가 1927채였으니까 불과 6년 만에 470채나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종부세 상위 100명의 평균 주택수도 2008년에 46.3채에서 작년에는 100.4채로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집부자들은 뭐 수십 채씩 집을 사들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낸 개인 납세자들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3.3채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종부 전체 납부액은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이 25만 2천 명 정도였는데, 납부세액은 1조 2,900억 원 정도였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부과 대상은 17%, 또 세액은 53%나 급감을 했습니다. 예. 개인이 3,400억 원, 또 법인이 9,500억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요. 이 개인만 따로 떼놓고 보면 부과 대상은 2007년보다 49%가 줄었고요. 납부세액은 무려 78%나 좀 감소를 했습니다. 1인당 평균 납세액도 275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2008년까지만 해도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40만 명, 또 납부세액은 2조 원대를 웃돌았었는데, 네. 2008년에 이 헌법재판소가 이 세대별 합산 부과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후에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은 반토막이 났고, 또 세액으로 따지면 5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위헌 판결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봐야지 되겠네요. 또 주택과 관련된 얘기인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좀 죄겠다라고 했는데도 네. 계속 급증하고 있죠. 네, 국민과 신한우리 등이 6대 시중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니까 이 327조 9,800억 원을 나타냈는데요. 7월과 비교하면 6조 4천억 원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8월 이후로 따지면 이 8월 기준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던 직후인 이 작년 8월 4,600억 원보다 4조 6천억 원보다도 4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이 전세난과 맞물려서 주택 가격이 좀 계속 오른 영향도 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선해지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마음도 굉장히 좀 다급해졌을 것 같은데, 네. 삼성그룹이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학점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던데요. 네, 삼성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채용 지원서를 받는데요. 네. 이번 공채는 삼성이 95년에 이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한 후에 20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해서 처음 적용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새로 이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9월 중에 좀 치러진다고 하고요. 이 명칭을 SSAT에서 GSAT로 바꾼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이 10월 18일에 서울과 부산 등 국내 5개 도시, 또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2개의 지역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GSAT는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지 응시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기준 원래 3.0이던 학점 제한을 완전히 없애 점이 좀 눈에 띄고, 다만 이 영어 회화 기준은 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 회화 기준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토익이나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 도입된 직무 적합성 평가, 이걸 통과해야지 GSAT라는 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러지나요, 이거는? 지원서에 작성하는 전공 과목 이수 내용, 또 활동 경험 등을 이 에세이 등을 통해서 네. 이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게 이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이 복수의 현업 직원들이 좀 직접 평가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 또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출신 학교 등이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테스트로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일정 수준 이상 전공 능력을 갖춘 지원자에게는 이 GSAT 단계에서 상당한 가점도 준다고 하는데요. 삼성은 일단 직무와 무관한 이른바 스펙은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게 이 학교로 제한해가지고 한다 이랬었는데, 그거는 네. 없어졌나 보죠? 없는 얘기로? 그거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대기업들도 하반기 공채 일제히 시작할 것 같은데, 각각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또 SK, LG그룹 등이 다른 대기업들도 이달부터 하반기 공채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 삼성처럼 이 다른 대기업들도 이 채용 전형이 좀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학점과 영어 점수, 어학 점수 등 스펙보다는 인성과 사고력, 창의력 등을 주로 평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좀 다양화되는 만큼 취업 준비생은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는 응시 원서에서 사진 부착란을 없앴고요. LG는 개인정보 입력란을 없앴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대기업 채용에서는 자신과 또 직무 적합성을 소개하는 글, 즉 에세이가 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다양해지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스펙 받던 때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좀 불만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렌터카나 자동차 리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이 됐죠.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 불공정한 내용을 좀 다수 적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좀 과도하게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임대가 끝난 후에 자동차를 팔면 회수할 수 있는 이 중고차 값을 위약금에 반영을 해서 바가지를 씌운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렌터카를 늦게 반납하면 해당 기간 사용료의 20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렌터카나 장기 리스를 이용할 때는 위약금 약관을 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바꾼다는 오늘 안 나오고 일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적발을 했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요. 전화와 인터넷 홈쇼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험과 카드 이런 상품들을 살 때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확인 의무도 확대가 돼서요.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이 비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이나 또 감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세 분께는 다른 것들입니다. 오늘 12일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입장권을 각각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9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 쓰레기 분리, 청소기 이런 쓸고 닦고 이제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97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이제 영향은 안 받고 이제
춥거나 덥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고 직원분들하고 이제 맞춰야 되니까 더워도 일을 해야 되고 추워도 이제 추우는 거는 더운 거보다 나아요. 왜냐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어떨 때가 가장 뿌듯하셨는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영역을 했었어요. 2013년도서부터 준공무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공무직을 해주니까 너무 이제 보람이 있었고 뿌듯한 점이 있었어요. 비록 청소를 하지만 공무직에 대해서 이제 청소를 하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주로 많았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쉬운 일도 있고 참고 이겨내야죠 뭐. 임금이나 복지 지원 같은 것들은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역대하고 비슷하니까 영역대도 그만한 월급을 받았고 지금도 역시 비슷한 월급을 이제 조금 더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준공무직은 그렇게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소외감은 가죠. 그래도 이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환경미화원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홈쇼핑 인터넷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 피해 줄어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홈쇼핑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지 않고 판매가 되는 금융상품 가입,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서로 설명이 상세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개선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홍영기 부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영기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라인과 홈쇼핑 같은 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의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셨던데요. 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그동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판매는 이제 크게 전화나 뭐 인터넷 그리고 이제 TV 홈쇼핑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이 비대면 판매가 많이 증가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통계를 보면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작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금융상품 판매의 한 5%, 네. 약 70조 원 정도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또 이제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예정이어서 이 비대면 판매가 더욱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화 같은 걸로 보험 상품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들어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주의사항 막 알려주고 나서 들으셨냐, 오케이,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잘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직접 보는 거랑은 달라서요. 예.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불안전 판매 문제인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해서 하거나 또는 뭐 끼워 팔기를 유도하거나 하는 문제가 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판매하는 방식이요. 소비자가 이제 미리 상품을 정해가지고 그 판매하는 쪽에 그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고요. 네. 그 판매하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소비자한테 연락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게 이제 아웃바운드 방식인데요. 네. 그 후자 아웃바운드 그 쪽에서 이런 그 불안전 판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그 판매가 금융회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TM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텔레마케팅 전문 예. 대리점이거든요. 이쪽 등에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금융회사가 이런 대리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불안전 판매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제 이 전화가 오면 믿지 못하고 또 뭐 인터넷 이런 것도 믿지 못하고 신뢰가 높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비대면 채널의 어떤 판매 관행이랄까 이런 게 완전하게 정립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실제로 비대면 만나지 않고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에 불안전 판매가 돼서 이 불만이나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되고 또 실제 사례가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 비대면 판매 비중이 5% 남짓인데요. 불안전 판매 비율은 오히려 대면 판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금 수령할 때 보니까 중복 혜택이 안 되고 비례보상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독원에 민원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명백하게 틀린 사실을 알려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축성 보험 상품을 일반 은행의 적금인 줄 알고 가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웃지 못할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거는 사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불만이나 피해 같은 것들을 금감원에 접수를 하면은 원만하게 뭐 해결은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예. 조정을 해가지고 명백하게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감원에서 그동안 뭐 규제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감독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뭐 이런 전화 판매 같은 비대면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쭉 해오셨을 텐데 그동안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이 갖는 특성상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또 이 비대면 방식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방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독 체계를 이제 세우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판매 과정에서 녹취 같은 걸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또 이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스터리 쇼핑이요? 예,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거는 이제 훈련된 조사요원이 마치 이제 금융상품 구매자로 가장해가지고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네. 그 판매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런 미스터리 쇼핑을 이전에는 대면 채널에만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홈쇼핑 이런 비대면 채널에도 이런 미스터리 쇼핑 등을 적용해서 네. 좀 더 감독 검사를 강화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발표하신 방안에 이런 방안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좀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건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는 방안들도 발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비대면 채널이 크게 활성화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도 되고 네. 소비자는 좀 더 편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감독원에서는 이런 비대면 채널에 대한 소비자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안정적 기반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 5월쯤에 이미 발표된 게 있는데요. 계좌 개설할 때 이제 그동안에는 금융 실명제 때문에 대면 실명 확인만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영상 통화라든가 이런 그런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금융협회에서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중요한 문제가 이제 비대면 채널에 적합한 전용 상품이 좀 부족합니다. 전용 상품이요? 예. 그러니까 비대면 채널은 이렇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품은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네. 상품은 만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홈쇼핑 전화할 때는 좀 더 단순하고 네. 그리고 표준화된 이런 전용 상품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전용 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니까 일종의 규제 완화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상품 내용이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금융상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절차가 똑같은 경우에 좀 불편하게 오히려 느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그 절차가 너무 막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이제 금융 투자 상품, 뭐 펀드나 이런 거 가입할 때 네. 절차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 대면하고 똑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상품의 특성에 맞게 그 절차를 좀 더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할 때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공인 인증서만 가능했는데 뭐 핸드폰 인증이라든가 이런 네. 다양한 방식 등도 허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비대면 판매를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상품의 구조나 이런 게 간단하더라도 혹시 모르고 또 불안전 판매가 되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비대면 채널이 소위 양날의 칼과 같은데요. 예.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고나 피해 가능성이 이제 크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원에서는 이 금융회사들이 그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때 실태가 어쩐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네. 예를 들면 개인정보 활용 등 관련 가이드라인은 잘 준수하는지, 불법 마케팅은 없었는지, 그리고 상품 설명 시에 과장 허위 내용은 없었는지 영업용 스크립트 적정성을 볼 것이고요. 네. 관련 내부 통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비대면 판매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회사에 대해서 소위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해피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피콜? 예. 이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며칠 후에 상품 구매 내용이나 설명이 문제가 없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기존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한 TM 대리점에서도 중복해서 이런 해피콜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방금 TM이라고 얘기하신 게 이제 텔레마케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텔레마케터 분들은 말하자면 금융회사에 있는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교육도 강화하고 또 예.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영업용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네. 그 스크립트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텔레마케터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스크립트가 중요 사항이 다 포함돼서 적정하게 되도록 그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대면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이런 경우에요. 내가 가입을 해놓고도 잘 모르겠다. 이게 서면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비대면 채널 상품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한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감독원에서는 이제 지금 전체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시스템에 오프라인의 그 대면에서 사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이 비대면 금융상품도 포함해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공시 시스템을 잘 활용해가지고 미리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본인한테 적합한 알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의 홍영기 부국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는요.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했었다가 1년 만에 사명에서 다음을 지운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되는데요. 10월 1일부로요.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와 함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카카오에서 다음을 뗀다. 누구보다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김민성 기자는? 네.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시절에 예. 한 3년 동안 몸담았던 곳이라 그렇죠. 좀 보면서 저도 약간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IT 분야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T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그 네. 어떤 기업의 어떤 뭐 흥망 성쇠까지를 한번 보는 것 같아서 아마 나중에 역사 같은 곳에 기록될 만한 일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네. 정말 다음에 초창기 때부터 봐왔었기 때문에 남다른 느낌이 좀 들던데요.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다음 세워진 지. 그렇죠. 이게 예. 이재용 창업자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게 1995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 20년의 그 IT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가 다음이고, 작년에 저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국민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로 불리죠. 네. 그걸 서비스하는 회사랑 합병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 그러니까 뭐 다음이라는 기업과 카카오라는 기업이 결혼을 해서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거듭났었는데, 이제 다음이라는 이 이름이 지워지고 아예 카카오라는 이름이 전면으로 나오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름에서 다음을 지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카카오가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번 달 23일 날에 그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다음 카카오를 카카오로 바꾸자라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카카오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 카카오 측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유를 밝혔냐면 포털 서비스 다음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라는 카카오가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은 웹을 대표하고 네. 카카오는 모바일을 대표하는데 두 회사 이름이 물리적으로 나란히 표기되는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다음을 떼고 카카오로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네. 앞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거군요. 네, 하지만 많이 쓰시는 포털 다음 사이트 있죠? 네. www.다음.net이나 다음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다음 모바일 웹들은 다음이란 이름은 서비스에서는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네. 오늘이었나요? 다음을 세웠던 이재용 창업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회를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 추억을 떠올리는 소회들을 하는 글들이 SNS에 참 많이 올라왔는데 네. 특히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네. 세상이 바뀌었다면 이제 나도 자신도 바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실험은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다는 내용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즐거운 실험이 이제 일단락 된다, 끝난다라는 표현이 참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즐거운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의 대표적인 어떤 철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회사에 예전에 가보시면 벽면에 쓰여져 있던 글이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다음이라는 모토였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즐겁게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즐거운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즐거운 실험이 바로 다음이라는 기업이 서울에서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음만의 고유한 실험이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를 창업주도 이제 소회를 밝힌 거죠. 네네. 네, 즐거운 실험, 그래서 즐거운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제주 본사도 철수를 한다고 김민성 기자가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은 인력 카카오로 이제 카카오 합병이 된 이후에 이 모바일 중심으로 카카오 중심 서비스로 많은 서비스들이 재편되다 보니까 지금 판교의 통합 사옥이 지어졌어요. 5월, 4월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또 개발이나 또 핵심 인력들이 판교로 많이 이동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다음. 뭔가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음이 선보였던 것들 중에
처음이었고, 정말 그 다음에 뭐 있지? 막 이렇게 궁금할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1995년에 그 이재용 창업자가 다음을 설립한 다음에 다음 하면 가장 잘 기억하시는 게 한메일일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무료 웹 메일 서비스였죠. 이게 그렇죠. 1997년 5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저희가 카페라고 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가 나왔죠. 이때만 해도 카페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무슨 온라인에 카페가 어딨어, 뭐 커피 마시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트렌디한 거였죠. 네, 굉장히 예.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또 1999년에 이제 포털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을 들어가면 전형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 컨텐츠들이 나열되어 있는 포털이 처음으로 출범을 했었고요. 또 2001년에 포털하면 바로 검색이죠. 검색 서비스가 들어왔었고 2003년에 미디어 다음으로 대표되는 뉴스 서비스, 포털에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이러한 뭐 지금 우리가 포털을 생각하면 이런 서비스라는 것들을 모두 정립했던 회사입니다. 뉴스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다음의 역사가 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봤었던 걸까요? 지금 보시면 다음 카카오가 된 이후에 그 카카오 위주로 사업이 아주 빠르게 재편이 됐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페이, 요새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 많죠. 결국은 모바일 쪽으로 브랜드를 끊임없이 확장을 하다 보니 다음이라는 곳이 웹 서비스라는 조금은 좀 옛날 느낌이 된 서비스를 하는 곳 같다라는 것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다음도 아시다시피 다음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보다 훨씬 빨리 모바일 서비스를 빨리 읽은 기업이거든요. 너무 빨리 했던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대부분의 뭐 많은 서비스들을 빨리 읽어서 오히려 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게 어느 정도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되는 뭐 이런 곳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들었던 곳인데 아무튼 다음 서비스들이 계속 폐지가 되고 인력들도 그 사이에 카카오와 합병하는 사이에 많이 퇴사를 했어요. 많이 퇴사도 했었고 또 카카오 쪽에서는 그 다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2등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라는 곳이 포털 2등인데 카카오는 1등이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이라고 불리던 어떤 IT 기업의 큰 카테고리 경쟁 영역을 네이버 대 카카오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단락이 지어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번에 사명 변경 건과 함께 23일 날 안건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임지훈 단독 대표를 선임하는 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나이가 35? 네. 80년생입니다. 네. 지금 그 K큐브 벤처스라는 그 일종의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엔젤 기업 같은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굉장히 젊은 CEO고 또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총애하는 젊은 CEO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단히 투자에 대한 감과 촉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 임지훈 단독 대표가 선임이 발표가 됐을 때도 상당히 전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카카오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의 극소수 리더 그룹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극소수 리더 그룹이요? 예. 네네. 지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김범수 그룹 뉴 리더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정말 이렇게 뭐 임지훈 대표조차도 그 발표 전에 이 김범수 의장이랑 점심 정도를 먹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해요. 교정이란 그만큼 전격적인 건데 아무튼 이러한 되게 젊은 CEO가 들어오고 기존의 공동대표들도 자리를 물러나고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거 자체가 정말 그간 다음 카카오가 다음을 지우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서비스가 10개 가까이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되면서 대부분의 요직들의 카카오 출신 인력들이 많이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점령군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기사 제목도 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다음 출신과 카카오 출신으로 나뉘어져서 여전히 조직 결합의 그 화학적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로 완벽하게 재탄생 혹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카카오 정신에서 기존의 모든 서비스들을 카카오화하겠다라는 뭐 선언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지훈 대표가 잘 지휘를 해야지 될 의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임지훈 대표 주변에 또 그 김범수 의장이 그 다음에 최대주주죠. 다음 카카오에 김범수 의장이 그 뉴 리더 팀이라는 또 그 보좌 조직 같은 것들을 또 구성을 해놨어요. 또 이들이 또 누구냐면 남궁훈 엔진 대표라고 예전에 그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K벤처 그룹이 이번에 지분을 66%를 인수한 곳이고 또 최근에 그 게임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다음 카카오 온디맨드 총괄하시는 정주환 이분이 지금 요새 카카오 택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보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카카오에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스마트워치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금 하나씩 차고 있는 분들 굉장히 있는데요. 하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포문을 삼성전자가 열었습니다. 이번에 7번째 스마트워치가 나왔는데 나오진 않고 스펙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어 S2 잠시 후 3부에서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장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더위가 쉬어가겠는데요. 다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내륙 곳곳에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는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일부 지방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영동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으로 이동하는 길 반포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이 성산대교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산대교부터 고장차 지점인 반포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제램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홍지문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홍은램프 지난 지점 1차로에도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정릉램프 이전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서행이고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만 노원교에서 월계 1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현재 도심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집회가 끝나는 시점인 4시부터 도심 행진도 예정돼 있으니까 도심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이번엔 꼭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준비물은 잘 챙겼느냐? 특히 풍성한 시사 정보가 매력인 YTN 라디오는 잊지 않았겠지? 아우, 어머니도 94.5 저 똑똑하죠? 오케이, 장원급제.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ways first.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